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재입니다. 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중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는 무릎 관절 질환도 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근육이 건강해야 관절도 건강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무릎은 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탈도 많이 나는 관절이 되는데요. 오늘 무릎 관절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 바로 무릎 관절 질환이다. 우리 몸 대부분의 기관이 그렇듯이 무릎 관절 역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화로 인한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노화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대표적인 무릎 질환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요. 보통 TV에도나 인터넷 매체들에 나오는 것처럼 연골 연화증이나 무릎 안에 있는 연골, 인대 그런 것들이 손상을 입히게 되면서 결국 그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무릎 관절이 노화와 함께 기능을 잃어간다고 해서 젊은 층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젊은 층의 경우 스포츠 활동을 즐기다 무릎 관절에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치하면 중년 이후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젊은 분들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무릎 질환에는 흔하게 이제 스포츠나 이런 손상에 따른 반월성 연골판의 파열, 그다음에 십자인대라든지 아니면 측부인대의 파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에서도 요즘에는 저희들이 앉아서 생활하고 이런 습관들이 많으니까 연골 연화 같은 연골이 마모되는 질환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중년 이후에나 발생한다는 인식이 강했던 관절염의 경우 최근에는 전 세대가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대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의 발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릎 관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이 운동입니다. 운동에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가장 좋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효과는 무릎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의 힘을 강화시켜주면서 무릎으로 가는 그 부담을 굉장히 줄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른 자세를 취하는 건데요. 가장 안 좋은 우리나라 습관이 양반다리, 쪼그려 앉기, 그 다음에 TV 볼 때 잘못된 자세로 앉기 등이 있고 그런 자세들은 무릎을 과하게 굴곡시켜주면서 무릎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켜서 반월성 연골이라든지 인대, 그 다음에 심하게는 무릎 뼈끼리 맞닿는 경우까지 만들면서 무릎 관절에 지장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만큼 더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하는 무릎 관절.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무릎 관절 질환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김한배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무릎 관절에 탈이 나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특히 무릎이 불편해지면 활동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무릎 관절에 어떤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김한배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릎에 발생하는 이런 질환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무릎 관절의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릎 관절도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은 수많은 뼈와 관절, 인대, 피부 등의 조직이 서로 조화롭게 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뼈와 뼈를 연결하는 관절이 없다면 아마 인간의 움직임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웠을 겁니다. 그만큼 관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 중 하나이고 또 굉장히 복잡한 관절에다가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과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무릎 관절은 위에 있는 대퇴골과 밑에 있는 경골 사이에 타원형의 관절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퇴골과 슬개골 사이에 또 하나의 관절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절면 사이에는
그 체중을 분산시켜주는 쿠션 역할을 하는 반달 연골이 내측과 외측에 끼어 있게 됩니다. 관절 안에는 또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있어서 앞과 뒤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게 되고 또 내측 측부인대와 외측 측부인대가 있어서 또 좌우로 흔들리는 것도 잡아주게 됩니다. 네, 무릎 관절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네. 그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인데요. 그 방금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반월상 연골 잠깐 봤는데 정확히 어떤 연골을 말하는 걸까요? 반월상 연골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의 무릎의 그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끼어서 체중을 분산시켜주는 쿠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연골인데요. 네. 그 연골은 손상받기도 쉽고 또 많이 닳아서 이것이 마모가 되면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 무릎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반월상 연골이 또 왜 파열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뭐 이걸 사용을 좀 많이 해서 파열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반월상 연골은 많이 사용해서 점차 마모되면서 저희가 고무 박힌 같은 것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네. 고무 박힌도 한 20년, 30년 지나면 부들부들 하던 것들이 딱딱하게 지고 해지면서 되게 쉽게 부스러지기 쉽게 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마모가 되는 것을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될 때 그렇게 진행이 되고 또 최근에는 축구, 야구, 조깅 이런 스포츠 여가 활동이 많아지면서 회전에 의한 회전력 또 그다음에 과한 굴곡 상태에서 강한 힘이 가해졌을 때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게 되는 그런 손상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 예전에 스키 타다가 네. 무릎이 꺾이면서 다친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거 엄청 아팠는데 연골이 파열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검사는 안 해봤지만. 근데 연골이 파열되면 굉장히 아플 것 같거든요. 또 움직이기도 힘들 것 같고요. 네. 환자분들 보통 어떤 증상으로 병원 오시나요? 일단 병원에 오시게 되는 가장 큰 증상은 통증입니다. 그리고 부종이 되겠습니다. 네. 환자분들은 수상시에 찢어지거나 끊어진 듯한 느낌을 느끼게 되고 보통은 반월상 연골이 파열된 후에도 낫겠거니 하고 일상생활 걷거나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의 붓기가 자꾸 반복되고 통증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여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과 부종이고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 때 그 찢어진 조각들이 무릎 사이에 끼면서 무릎이 자꾸 움직이지 않게 잠겨지는 잠금 증상 또 걸을 때 무릎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불안정성을 느끼거나 네. 무릎 운동 범위에 제한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이러한 치료를 받지 않아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쿠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네. 대퇴골과 경골에 가는 부담을 분산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네. 자, 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무릎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그 관절이기 네. 때문에 여기에 좀 달그락거린다든지 통증이 느껴지면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불편할 것 그렇죠.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정확하게 또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검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무릎 통증으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저희들은 항상 어떻게 다쳤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아팠든지 아니면 어떤 자세에서 아프다는지 이렇게 병력을 청취하게 되고요. 네. 네. 그걸 토대로 신체 검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관절면을 따라서 눌러보았을 때 압통이 발생하게 되고 특히 외측, 내측 그 반월상 연골 그 슬개골 사이 부분에 만졌을 때 통증이 있게 되면 반월상 연골 파열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무릎을 구부렸다 펴면서 관절면에 통증이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촉감으로 안에서 그 뚝뚝 움직이는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반월상 연골 파열을 의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방사선 검사로 기본적으로 골절이나 그런 다른 손상을 배제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또 반월상 연골 손상이 의심된 상태라면 가장 유효한 검사는 MRI 촬영이 되겠습니다. 네. MRI상 반월상 연골의 파열 부위와 정도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시면 네. 이쪽 내측
반월상 연골판과 외측 반월상 연골판이 있습니다. 외측에는 가운데 하얀 선이 보이지 않고 내측에는 여기 가운데로 하얗게 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반월상 연골의 파열이 되겠습니다. 네. 또 이쪽에서 그 옆에서 본 모양에서도 동일한 부위에 파열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응급실에도 이제 무릎 아프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럼 응급실에서는 제일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는데요. 이제 골절이 있는지 그거 확인을 해보는 건데 환자분들 보통 이제 엑스레이 찍으면은 연골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골은 괜찮은지 뭐 인대는 괜찮은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연골이나 인대는 MRI를 알 수가 없죠. 엑스레이로는. MRI를 찍어봐야지 네. 확인이 가능한 거라서 반드시 추후에 정형외과 외래에서 이런 검사를 진행해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수술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수술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반월상 연골의 손상 정도와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요. 환자의 나이나 활동력, 연관된 다른 손상을 고려하여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반월상 연골의 파열이 작고 환자의 증상이 심하지 않고 또 무릎에 아까 말씀드린 불안정한 증상들이 없다면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활동력이 적은 고령의 환자에서도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파열 정도가 좀 심하더라도 부종 감소나 통증 조절을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면서 안정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많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약물 치료로도 치료가 안 되고 반대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경우일까요? 파열의 범위가 크거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약물 치료나 안정 등의 치료에도 반응이 하지 않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관절 내신경을 이용한 봉합술이나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봉합술을 해야 될지 절제술을 해야 될지 결정하는 것은 환자분의 나이와 또 찢어진 부위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고 찢어진 부위가 봉합하기에 적합하다면 봉합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부분적으로 반월상 연골을 도려내는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잠깐 그림을 보시면 네. 내측 반월상 연골이 파열된 것을 그린 모식도인데요. 파열된 위치는 반월상 연골 중간부에서 변두리 쪽에 위치해 있고 파열된 모양은 쭉 일자, 세로로 파열된 모양입니다. 이렇게 그 관절의 변두리에 위치했을 때는 혈액 공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봉합을 하게 돼도 이 나중에 결과가 좋기 때문에 봉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쪽 그 관절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관절막에서부터 혈액 공급을 적게 받기 때문에 부분 절제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일자로 파열됐을 때는 옆에 그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봉합을 하는 수술에도 결과가 좋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실제 관절 내시경을 하면서 반월상 연골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여기 정상 반월상 연골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중간부가 파열된 연골을 이와 같이 막대기로 당겨서 이쪽 파열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에 설명드린 봉합을 시행한 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파열된 범위가 그리 크지 않아서 부분 절제술을 시행한 사진입니다. 저렇게 이제 수술을 했다고 해서 바로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활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회복 기간이 좀 길죠. 네, 그렇습니다. 수술 후에는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발을 사용하고 바로 체중 걷는 거는 좀 지연을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파열 범위나 정도에 따라서 적게는 2주에서 6주까지 목발, 부분 체중 보호를 통해서 완전히 체중을 디디는 것을 좀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초기에는 또 붓기도 있고 통증도 어느 정도 있어서 관절 운동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무릎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재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근력 강화 운동을 추가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은 무릎 손상에서 매우 흔한 손상이어서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와 재활을 하게 되면 대부분 수술 전 상태로 회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요, 측부인대 손상입니다. 측부인대는 어디에 있는 인대인가요? 축부인대는
무릎 관절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인대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앞서 그림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에 를 잡아주는 인대로서 내측 축부인대와 외측 축부인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비정상적으로 꺾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웬만한 충격 가지고는 인대가 다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쵸. 인대가 아주 단단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치면은 이 축부인대가 파열될 수가 있을까요? 네, 축부인대의 손상은 대부분 직접적인 외력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그림을 보시게 되면 뭐 축구나 운동 도중에 아이고. 네. 무릎 바깥쪽에서 이렇게 외력이 들어왔을 때 무릎 이쪽이 벌어지게 되면서 아. 내측 축부인대가 파열되어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측부인대가 손상이 되면 사실 이제 아까 그림만 봐도 굉장히 아플 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이게 환자분들은 어떤 그 통증들을 좀 호소하시나요? 증상은 당연히 붓고 네. 아프고 열감도 있게 되는데요. 예. 또 무릎이 좌우측으로 꺾이게 되는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파열된 인대가 있는 쪽에 체중이 실리면서 인대가 관절을 지지하지 못해서 벌어지게 돼서 예. 휘청휘청하게 걷게 되죠. 아이고. 심하게 파열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진행하면서 네. 관절 연골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얼마나 손상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면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역시 신체 검사가 가장 중요한데요. 무릎 관절을 손으로 만져서 압통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네. 만약에 그 내측 축부인대 위치에 압통이 있다면 무릎을 좌우로 저희가 꺾어본 아. 그러면서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엄청 아프겠네요. 네. 환자분들은. 환자분들은 굉장히 아파요. 예. 그래서 어린이들은 항상 저희들을 싫어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영상 검사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전부터 오던 방법 중에 엑스레이로 역시 힘을 줘서 네. 벌어지는 정도를 양측을 비교해서 찍는 엑스레이가 있겠고 예. 또 다른 방법 요즘에는 MRI 촬영을 이용해서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검사부터 아프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다쳐서 아픈데 검사하면서 또 아프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대가 손상이 되면 좀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측부인대의 경우 손상의 경우에는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보조기라든지 분무 고정을 통해서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고요. 네. 네. 주로 보조기를 착용해서 손상 부위를 안정시키고 일정 기간 목발 보행해서 안정이 되면 재활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은 거의 하지 않게 되고 보조기는 손상 정도에 따라 적게는 4주에서 길게는 2달 정도까지 착용하게 됩니다. 네.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 인대 파열 부위가 굉장히 심하거나 아니면 운동선수처럼 그런 무릎 관절의 안정성과 힘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게 되고 인대 파열 부위를 직접적으로 봉합하거나 봉합이 안 될 정도로 심할 때는 네. 다른 곳에서 인대를 떼다가 이식하게 되는 경우도 네.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입니다. 그 전방 십자인대 많이 얘기는 들어봤는데요. 그렇죠. 정확하게 어떤 부위를 말하는 걸까요? 무릎 관절의 십자인대는 너무 흔하게 다들 이야기는 많이 듣고 계신데요. 네. 가장 직접적으로는 무릎 관절이 이렇게 있을 때 앞으로 밀리는 것을 막아주는 걸 전방 십자인대, 네, 뒤로 밀리는 걸 막아주는 걸 후방 십자인대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네.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네. 이쪽 앞에 있는 것이 전방 십자인대가 되겠고 뒤에 쪽에서 뒤로 가는 것이 후방 십자인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X자 모양으로 교차하기 때문에 십자인대라는 이 명칭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도 이 전방 십자인대 사실 이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축구 선수를 네. 준비하고 있다가 이게 파열되는 바람에 결국에는 운동을 이제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축구를 하다가 좀 많이 파열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맞습니다. 최근에는 축구 하다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네. 하지만 꼭 축구뿐만이 아니라 야구나 조깅, 농구 농구 등 운동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일어나면 네.
그런 스포츠를 하는 경우에 가장 많게 발생하게 되고 네. 또 운동 중에 특히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는 운동에서 서로 네. 몸이 부딪히게 되면서 직접 충돌에 의해서 파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혹시 그 스쿼트 할 때 네. 스쿼트 같은 동작 있잖아요. 앉았다 네네. 일어났다 하는 허벅지 운동할 때 그 운동도 전방 십자인대를 다치게 할 수 있나요? 전방 십자인대를 이렇게 잘못된 자세로 예. 과도한 무게를 하는 경우에는 다치게 될 수 다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는 이제 뭐 갑작스럽게 이제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 그런 스포츠를 하는 상황에서 파열이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네.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어떤 자세라든지. 조심해야 되는 자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특히 발이 이렇게 지면에 닿아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꺾일 때 가장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요즘 축구를 보면 백태클을 하면 네. 굉장히 아, 크게 뒤에서. 경고를 아. 받게 되는데 네. 그렇게 백태클을 하는 경우에 무릎 부위를 치게 된다면 그렇게 그래서 무릎 인대들이 많이 상하게 네. 되게 됐습니다. 근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또 네.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증상도 좀 궁금한데요. 아주 전형적인 증상들이 있다고요. 전형적인 증상으로 환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시작되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뭔가가 끊어졌다는 느낌이 생겼구나 하고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아. 네. 또 전형적인 증상은 역시 통증과 부종입니다. 이런 통증과 부종은 다친 후 24시간 이내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부종 때문에 무릎 관절이 다 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그냥 이제 시간이 지나면 통증과 부종은 사라지게 되면서 보통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보통 2주 안에 스스로 부종이 가라앉고 통증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운동을 하거나 걷게 될 때 무릎이 앞으로 빠지는 것 같은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네. 역시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반월상 연골 같은 무릎 관절 안에 다른 구조물의 손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역시 전방 십자인대도 저희들이 환자분에게 병력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서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누워서 무릎 그 경보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앞으로 얼마나 딸려오는지 이때는 반드시 반대편 다치지 않는 쪽과 비교를 하게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역시 MRI를 찍어서 무릎 안에 그 전방 십자가 파열이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치료 방법도 궁금한데요. 먼저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전방 십자인대와 파열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분의 나이와 활동도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비수술적 치료는 노인이거나 활동 수준이 낮은 경우에게만 고려하게 되고 무릎 관절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인대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게 됩니다. 네.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인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활동량이 많고 젊은 분들은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만약에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보조기를 착용하고 점차적으로 체중 부하를 늘려가면서 근력 운동을 시행하고 그런 재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관절의 움직임을 회복하는 운동하고 네. 근력을 강화시켜 주는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일단은 말씀 들어보니까 그 다쳤을 때 수술을 일단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나중에 그 운동성에 대해서 활동성 훨씬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나이가 60에서 65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집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제 나이와 그리고 또 활동도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할지 아니면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할지 이제 결정이 된다고 그래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그 뭐 끊어졌으니까 이제 그런 인대를 이제 끊어진 걸 좀 이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에는 네. 대부분 재건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재건 수술은 이제 다른 부위에서 건을 떼다가 이식을 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데 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피부를 베었을 때도 물이 네. 자꾸 들어가면 상처가 잘 안 낫게 되는데 그쵸. 네. 무릎 관절 안에는 항상 관절액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재생을 지연시키게 돼서 잘 재생이 안 될 뿐더러 되더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약하게 재생이 돼서 예. 보통 재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손상된 인대를 제거하고 이식 인대로 전방위 십자인대를 새로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인대는 보통 본인 몸에서 만들어주는 자가건을 사용하거나 네. 아니면 냉동봉화된 타인의 인대인 동종 이식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붙지를 않으니까 네. 이제 재건술을 또 하게 네. 되는군요. 그러면 이 재건술도 내시경으로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관절 수술이 내시경으로 가능합니다. 내시경으로 수술할 경우에는 시간이 그냥 째고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상처도 적게 나고 통증이 적고 또 입원 기간이 짧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회복이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또 전방 십자인대의 내시경을 이용한 재건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급성인 경우에 좀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되면 관절 안에 피가 차는 혈관절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급성 염증 반응이 있어서 염증과 부종이 가라앉고 관절 운동이 다치기 전으로 돌아갔을 때 시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만약 이게 조기에 시행하게 되면 이식건에도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관절이 굳는 관절 섬유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수술 후 무릎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상 후 2주에서 3주경에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은 전방 십자인대를 재건하는 것을 모식적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이쪽에 끊어진 전방 십자인대가 보이겠습니다. 네, 네. 또 무릎 경골과 대퇴골에 구멍을 뚫어서 이식건을 그림처럼 넣게 되고 위아래로 고정하여 재건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은 내시경으로 본 전방 십자인대의 파열된 모습입니다. 네.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는데요. 이것은 재건 수술을 한 이식건으로 재건한 후 원래의 모습대로 자리 잡은 사진입니다. 네. 자, 이제 재건술도 내시경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그 전에 비해서 회복도 조금 빠르고 입원 기간도 조금 더 짧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한 다음에 이제 무릎이다 보니까 아마 재활도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재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수술도 네. 수술이지만 보통 운동 선수들이 십자인대가 손상되면 운동에 복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은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운동선수들도 보통 10개월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초기에는 재활운동은 무릎 관절 운동 범위 회복에 중점을 두게 되고 이게 점차 진행이 되면 근력 강화 운동을 병행해서 재건한 인대를 보호함과 동시에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도록 인대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식건이 잘 안착되고 재활 치료가 잘 되면 거의 다치기 이전의 운동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 무릎 관절염입니다. 그 앞서 그 인대 파열 같은 거는 우리가 네. 운동하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한다거나 앉아는 운동을 한다거나 그쵸. 이렇게 하면 예방이 가능한데 그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는 이게 노화에 의한 어떤 증상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무릎 관절, 저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네. 그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네. 외상성 관절염이 있겠습니다. 무릎 관절은 체중이 많이 실리는 관절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관절염은 흔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가 류마티스 관절염인데요. 퇴행성 관절염과는 양상이 다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직접 그 뼈에 있는 관절 연골이 마모가 되면서 생기게 되는 것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막에 자가 면역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자가 네. 면역은 내가 내 몸을 공격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퇴행성 관절염보다 훨씬 젊은 30, 40대 여성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체중이 실리지 않는 손이나 손목 등의 관절에도 흔하게 발생하는 점이 퇴행성 관절염과는 다르게 되겠습니다. 네. 또 외상성 관절염인데요.
말 그대로 무릎을 다친 이후에 특히 무릎 관절변이 다 깨지게 되는 골절이 있은 후에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이거 좀 별개 얘기일 수 있지만 저 예전에 이제 한라산 한번 등반했다가 네.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무릎이 굉장히 아팠었거든요. 왜 아팠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때 그 통증도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이게 무릎에 관절염이 생겨서 지속적으로 이게 아프게 된다면 그 통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좀 증상들을 좀 어떻게 호소를 하시나요? 네. 증상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 있지만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악화가 되면서 점차 붓기가 진행을 하고 무릎 관절을 구부리게 되는데 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은 주로 활동이나 일하고 나서 악화되는 양상이고 안정되면 그러니까 안정이란 말은 일을 안 하고 쉬게 되면 네.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통증이 무릎뿐 아니라 여러 관절에 나타나고 붓기가 더 심하고 아침에는 관절의 광직과 통증이 더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네, 일단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검사가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역시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신체 검사를 가장 먼저 하게 되는데요. 네. 네. 무릎이 부어있는 정도라든지 통증, 운동 범위들을 봐야겠고 대부분 관절염이 진행하면서 내측 관절염이 망가지기 때문에 흔히 오다리라고 하는 내반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은 X선 검사만으로도 가능한데요. X선 사진에서 대부분 관절 간격이 감소와 울퉁불퉁하게 뼈가 변형되는 골극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네. 처음 그림이 정상 관절인데요. 네. 관절 연골이 매끈하게 유지된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서 진행이 되면 연골과 뼈 부위가 울퉁불퉁하게 변하게 되면서 골극이 형성되고 네. 염증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관절막이 두꺼워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관절액이 많아지고 부종이 심해지고 관절이 뻑뻑해지면서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이것이 더 진행이 되면 네. 더 심한 골극은 뼈 가시를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와 같이 뾰족뾰족하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와, 그림만 봐도 진짜 엄청 아프게 생겼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되면 관절액이 퉁퉁 차게 되면서 퉁퉁 붓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네. 이것은 정상 관절의 무릎 관절 사진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내측과 외측의 관절 간격이 거의 비슷하게 일정해요. 유지되는 네. 것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퇴행성 관절염의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특히 안쪽에 관절면이 많이 좁아져 있고 거의 붙어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보기에.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옆에 뾰족뾰족하게 골극이 자라나온 것을 관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O자다리로 점차 벌어지는 이 무릎 간격 사이가 점차 벌어지면서 발생하는 내반 변형을 관찰할 수 네.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할머님들도 이제 걸음걸이가 또 이상하신 할머님들도 많이 보게 네. 되고 이제 이게 내반 변형이 오기 때문에 또 이런 자세들을 많이 보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뒤뚱뒤뚱 거리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치료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생활 습관 같은 거, 뭐 자세 교정이라든지 아니면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잠깐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안정을 하게 되면 통증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무릎 관절에 스트레스를 덜 주게 되면 증상이 호전된다는 의미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체중을 감량하고 달리기나 등산 등의 무리가 가는 운동이나 이를 피하는 생활 습관의 변경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단순히 이런 변화만으로도 무릎 관절의 스트레스가 감소되면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 감량의 경우에는 원래 무릎 관절이 갖고 있는 저희들이 역치라고 표현하는데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있습니다. 네.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네. 체중을 10% 빼게 되면 실제로는 10% 이상의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체중 감량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운동은 무릎 주변의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근육이 무릎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런 운동을 잘 못하시는 경우에는 무릎 보호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신발 같은 경우에는 깔창이나 이런 푹신푹신한 깔창 같은 걸 끼게 되면서 충격을 잘 흡수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지팡이를 사용하면 체중을 분산하여 관절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게 됩니다. 네. 네. 이제 앞에서 이제 과장님께서 이제 등산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건강을 챙기려고 등산 많이 취미로 활동들 하시거든요. 등산은 왜 이렇게 무릎에 안 좋은 걸까요? 등산 자체가 나쁜 운동은 아닙니다. 네. 좋은 운동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습관상 내려올 때 특히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네. 맞아요. 빠른 속도로 그다음에 탁탁탁탁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체중과 그 높이에 따른 무게가 더 추가되면서 무릎 관절에 부하를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등산을 정말 해야겠다 싶으면 네. 좀 천천히 내려오시라고 권해드리고 있고 또 올라가면서 무릎에 힘을 다 쓰기 때문에 내려올 땐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맞아요. 네. 더 불안정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네. 무릎 관절뿐만 아니라 발목을 삐게 된다든지 이런 다른 추가 손상이 있기 때문에 연세가 좀 드시면은 좀 다른 운동을 바꾸라고 권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등산을 할 때 네. 정상을 꼭 찍어야 된다는 그쵸. 마음을 다들 네. 가지고 계신데요. 맞아요. 한계를 시험하면서 네, 네. 가잖아요. 네. 내가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게 되면 그거보다 조금 낮은 강도로 해서 조금씩 늘려나가서 정상까지 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너무 이제 정상에 오르겠다 이렇게 의욕이 넘치면서 네. 나의 무릎을 혹사시키지 마시고 네. 이제 한계를 좀 정해가면서 네. 좀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상은 운동이 아니라 몸을 혹사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치료를 할 때 약을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주사를 맞기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관절염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인데요. 약물 치료에는 소염 진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단순히 통증을 덜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소염 효과가 있어서 염증 반응이 감소하게 되면 염증으로 인해서 관절염이 진행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사는 보통 연골 주사를 많이 맞게 되는데 연골 성분이 윤활제 역할을 해서 무릎 관절을 좀 더 부드럽게 움직여서 통증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정말 너무 통증이 심할 때는 관절광내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기도 하는데요. 네. 통증 조절에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골 손상을 더 진행시킬 수 있어서 그게 권해드리는 치료는 아닙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수술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중요한 치료 목표는 통증의 완화입니다. 통증의 완화이고 네. 그다음에 무릎 변형을 바로 잡아줘서 보행하는 자세를 안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인데요. 네. 일단은 앞서 설명한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들을 해보고 그래도 통증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이 있는데 어떤 수술인가요? 내시경은 모든 관절염에서 다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닙니다. 초기나 중기, 이렇게 심하지 않은 관절염에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관절 연골이 마모된 부분을 찾아가지고 변연절제를 하거나 아니면 연골 손상 부위에 그 연골이 없어진 부위를 저희들이 다듬어서 뼈에 구멍을 뚫게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연골 재생을 도모하는 방법이 있지만 네. 진행된 경우에서는 이런 수술을 하더라도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초기에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네. 네. 자, 다음은 근위경골 절골술입니다. 이거는 어떤 수술 방법일까요? 근위경골 절골술은 절골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뼈를 자른다는 이야기고 네. 뼈를 잘라서 뼈를 교정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하의 젊고 활동량이 많은 환자에서 무릎 내측 관절면에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내반 변형이나 외반 변형이 너무 심하면 시행할 수 없고요. 네. 무릎 관절의 바닥에 해당하는 뼈가 경골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경골의 윗부분을 잘라서 변형을 교정한 후에 다시 고정을 하는 수술입니다.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좌측 무릎이 내반 변형이 되어 있고
내측 관절면에만 관절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랫다리 뼈가 경골이 되겠는데요. 네. 근위부를 절골해서 외축으로 펴주는 수술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내측 관절면에 과도한 체중 부하가 실리는 것을 막아주고 외측 관절면을 분산시켜주게 되면서 관절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측 사진은 교정 후 금속판으로 고정한 사진인데 내반 변형이 교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이거는 아마 가장 마지막에 고려하는 수술이 아닐까 네. 싶은데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치료들은 네. 이 인공관절 수술을 최대한 막아보고 아니면 좀 더 딜레이 시키기 위해서 하는 네. 시술이나 치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말 그대로 관절염이 있는 관절을 인공의 관절로 대체하는 방법인데요. 무릎 관절의 손상과 변형이 심하고 통증이 심해서 다른 치료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시행하는 마지막 치료 방법입니다. 1960년대 이후에 최초로 시행되었고 이후에 이제 인공 보형물이나 수술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현재는 퇴행성 관절염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네. 네. 그럼 이 인공관절 치환술 좀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지. 네. 저희들이 권유하는 대상은 걷는 것도 힘들어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거나 아니면 그 내반 변형이 너무 심하거나 심한 통증이 있거나 무릎이 강직되어서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고려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약물이나 안정, 주사치료 등의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 권유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절대적인 나이 제한은 없지만 대부분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는 환자분들의 나이는 60세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렇게 60세 이상이 하게 되는 이유는 그 젊은 때는 다른 관절 내시경이나 경골 절골술 등의 다른 방법들을 먼저 시도하게 되고 또 기구에 또 수명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일찍 이른 시기에 하게 되면 기구 수명이 닳아서 재치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최대한 늦춰서 하는 방법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좌측 수술 전 사진에서 심한 관절면의 변형과 내반 변형이 관찰되고 우측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인공관절 후 관절 간격이 회복되고 다리가 외측으로 교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한 후에 다시 재수술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마모가 되지 않게 그쵸. 그 수명을 좀 늘릴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다행인 것은 최근에는 그 안에 있는 마모가 되게 하는 폴리에틸렌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그것이 많이 발달해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그 수명이 길어졌다고 알 수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진짜. 또 가장 중요한 건 너무 과한 운동이나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등의 무릎이 과하게 굴곡되는 자세를 피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행동들은 무릎 관절의 그 압력을 높여서 인공 연골의 마모를 가속시키게 됩니다. 또 수술한 후에는 달리기, 등산 등의 과도한 운동은 하지 말아야 하고 천천히 걷는다든지 수영, 자전거 등 무릎에 충격을 많이 주지 않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또 쉴 때는 바닥에 앉지 말고 의자 생활을 하라고 저희들이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저희들은 바꾸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네. 이렇게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은 쪼그려 앉아서 배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네. 그런 것도 양변기로 바꾸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작은 행동이나 생활 습관의 차이가 인공관절의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한 90% 이상은 15년 이상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이제 무릎 관절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평소에 무릎 건강을 위해서 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다치지 않아야 무릎 관절 손상을 막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양반다리라든지 쪼그려 앉기 또는 다른 무릎이 과도하게 굴곡된 자세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운동을 하실 때는
본인의 그런 능력을 먼저 한계를 찾은 다음부터 서서히 운동을 증량시켜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김환배 과장과 함께 무릎 관절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기대 수명이 늘어난 건데요. 오랜 시간 이 건강한 무릎을 갖기 위해서는 이 무릎이 건강할 때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특히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자세나 운동을 피하고 걷기, 수영, 또 실내 자전거 등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실천해보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